네,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함께 비대위를 이끌 새 비대위원을 발표합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이재명 대표는 민생 이슈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이현주 전 의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흘간 추석 연휴였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쉬었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가족분들도 다 또 만나시지 않았겠습니까? 만났을 때 네. 민심도 듣고 오셨을 것 같아서 어땠습니까? 민심인데 정치 얘기는 서로 자제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싸울까 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별로 하기 싫어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전국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또 뭐 어쨌든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저한테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가족이 아닌 분들은 아예 말씀을 안 꺼내셨어요. 그럼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던가요? 교육 얘기. 아.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뭐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뭐 예. 대학 어떻게 할 거고, 고등학교 어떻게 할 거고, 교육 얘기하고 그다음 물가 얘기. 네. 물가가 너무너무 심각했거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금치 한 단이 거의 8,000원이죠. 네, 10,000원 예.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저도 뭐 이렇게 하는 식당이 없으니까 저희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곳을 찾다가 패스트푸드점을 갔는데 그래요. 네, 뭐 이제 패스트푸드점은 조금 비싸긴 했지만 햄버거 하나가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여기 네. 거의 뭐 유럽을 방불케 하는구나. 예. 우리나라 물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 추석이다 보니까 장 본 분들도 많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 물가 오른 거 체감했을 것 같아요. 이용하 교수님은 좀 민생 뭐 어떤 이야기 좀 많이 올라왔나요? 저는 뭐 전통시장까지는 안 가봤는데요. 근데 배움 다 같은 우리 이현주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예,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글쎄, 이제 굉장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 경제 위기, 경제난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컸고요. 그냥 바로 국민의 삶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더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 정부가 그 부분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위기 국제 관계가 심각한데 이 외교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뾰족한 대책을 윤석열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야 간의 대립과 격화, 경쟁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생은 뒷전이고. 예. 근데 왜 대통령이 정말 여야 영수회담이나 어떤 형태든 해서 야당 대표하고 지도부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국정 안정과 물가와 민생을 잡아야 할 텐데 왜 안 하느냐 이런 거 이런 부분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제가 들은 민심은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근데 불안하고 굉장히 그 분열만 혹시 조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예.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제가 만난 이제 친지나 있었는데 거기 그때는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도 있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은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이재명 찍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추석 그래서 명절 우리 정치권 집에 이야기를- 조용했었나요? 네, 전에 조금 어려운 예. 민심들이 있었는데 여야도 민심에 대해서 논평을 내놨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시죠. 국민들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정치 탄압에 몰두하고 국민의 삶은 각자 도생에 맡겨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추석 민심의 방향추는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었습니다. 어떤 무리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네,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대해서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야에선 어떤 말을 했는지도 듣고 오셨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 민심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여야가 조금은 다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도 보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네, 뭐 근데 본질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다들 이제 민생을 외치고요. 실제 국회라던가 이제 공방을 보면 내용은 이제 정쟁인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지난 대선에서부터 원천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될 때 이미 사정 정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게 예상이 됐었고요. 또 한편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또 검찰총장 출신이고 사정 정국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정국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사실 민생과 협치 그리고 이 사정 정국 이 두 가지는 양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생과 협치를 가기 위해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를 하는데 민생과 협치를 통해서 돌파를 하려면 지금 이 이재명 대표하고의 협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구도상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 특히 개혁과제를 자신 있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돌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바라건대는 이 사정정국을 가시기로 결단을 내린 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종결해야 된다. 빨리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 돌파를 할 거면 빨리 하시고 다시 민생과 협치, 그다음에 통합의 길로 빨리 전환을 해야 돼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사정정국과 민생과 협치를 양립하기는 좀 어렵다. 빨리 민생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하게 윤석열 대통령 또 정부를 좀 꼬집는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지금의 민생이라든가 경제위기, 경제난 이런 부분들은 남의 탓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이 그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뭐 야당 탓이라든가 누구 탓이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는 꼭 영수회담이라든가 여야 대표회담을 반드시 했습니다. 그건 왜 하냐 하면은 그러면서 국론이 모아지고 국정이 안정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뭐 IMF 위기 때도 그랬고요. 각종 위기 때도 이명박 대통령도 전 그랬다고 알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야 대표회담을 했습니다. 그건 그래야만 힘이 모아져야 정치적 힘이 모아져야 국민의 힘도 모아지는 것이고 분열과 분란이 아니면서 국민이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말. 글로벌 위기에서 파생된 거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위기하고 잘 견딜 겁니다. 견디는 문제인데. 그럼 국민의 힘이 같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국민힘 당이 아니고요. 같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야가 국회에서 정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민생을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갈 것이냐 이 고민인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정국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별도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든다면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별도로 할 수 있고 여야 합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만 보고 가는 길이다. 아, 그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왜 공존을 못하나요? 아, 이현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 예를 제가 들면 이재명 의원이 예.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럼 검찰이 수사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협조를 할까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지금도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예. 만나자 그러잖아요. 민생을 위해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범죄가 있다, 범죄를 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럼 법의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더 씌우기다. 허위사실 공표 하나로 건 것이다. 그동안 여태껏 쭉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런 이제 반발을 하는 거고 대선 라이벌을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이건 정치보복이다 하지만 그러나 국민을 위한 민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야가 만나서 같이 하고 국회에서 그런 법을 통과시켜야죠. 검찰이 국회 와서 뭐
협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은 검찰대로 하는 거고 그건 나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예, 사정정국과 민생 같이 갈 수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네. 말씀이시거든요. 아니 뭐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은 조건 불문하고 이제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어쨌든 민주당도 현재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하고 또 방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 현안 자체가 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민생 얘기를 해봐야 의원들도 집중이 안 되고요. 또 언론의 포커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국의 이슈 주도 자체가 검찰이라든가 사정정국이 이슈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왕 이렇게 가버렸으니 빨리 이걸 끝내야지. 어차피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재명 대표를 그러니까 대표가 됐으니까 야당 대표가 됐으니까 수사를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두 분이서 지난 대선을 경쟁을 하면서 이미 예견 누가 아마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셨어도 똑같은 비슷한 거꾸로 이제는 대통령이 이런 수사의 선상에 올랐으니까 빨리 수사해야 된다. 뭐 왜 수사 안 하냐 이거부터 또 난리가 나고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서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막 공세를 했을 거고요. 예. 저는 누가 됐었어도 지난 대선에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은 예견이 된 것이고 결국은 뭐냐 하면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수회담 이런 거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짬짬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런 사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요. 지금은 빨리 그걸 끝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법 말씀을 한 하셨으니까. 말씀만 드리면은 예. 이렇게 정치 대선에서 같이 경쟁했던 라이벌을 그것도 부부를 다 이렇게 기소하고 수사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민주화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태우 때도 YS와 DJ하고 노태우가 죽고 죽이는 관계 아니었습니까? 서로 간에. 그런데도 노태우 대통령도 YS와 DJ, JP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도 정동영 후보를 수사하지 않았고요. DJ가 집권했을 때도 차떼기 당이라 그래서 수많은 비리였는데도 이해창 후보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밑에 사람도 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YS도 마찬가지 뒤집지 않아. 그건 왜 그랬느냐. 문재인도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에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거였지 그 상대 자기 후보하고 안 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범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국정이 혼란스러워지고 그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 당시에 YS와 DJ에 찍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승복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집권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뭐 1년이나 2년 지났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국민을 혼란하게 되고 국정 운영이 불안정하게 되고 정치 보복 수사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주당 차원에서 또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하자라고 해서 또 사실 이제 사정정국으로도 같이 또 가고 있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2.7%,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32.4%가 나왔고 수사 불공정했다라는 게 64%,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공정하다가 24%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52.3%고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가 맞다. 42.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더블 스코어를 기록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좀 등에 업고 특검법을 강행하려고 단독으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네. 이제 야당이었을 시절에 드루킹 특검 역시도 이제 당시에 이제 또 이렇게 추진이 됐던 국민의힘에서 추진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근거로 여론이 있다면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지난번에 뭐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여당 또는 이제 집권 세력에 불리한 특검이라 하더라도 뭐 항상 유리한 특검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여론이 압도적이게 되면 또 이게 여론에서 밀려서 받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안의 경중, 그 다음에 여론 이런 걸 살펴서 끝까지 이것을 방어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게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요. 사실은 대통령의 가족 문제 굉장히 민감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특검을 하자 말자 이제 민주당에서 너무 특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확실한 것은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여론은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뭐 여론이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겸허하게 받고 또 대통령이나 여사께서도 이 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그 특검이라는 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특검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물론 민주당은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진실을 규명을 하거나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국민들의 이런 어떤 반감 내지는 이런 어떤 나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고민은 해야 돼요. 그냥 방치를 계속하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악화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게 악화되기 전에 어쨌든 뭔가 우리 입장에서도 스스로 먼저 어떤 해명할 부분들은 해명하고 어떤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론이 나빠지는 데는 의혹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 대통령의 부인이라든지 그 주변에 대한 여론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처신 이런 것들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대통령실에서요. 네. 뭐 제2부속실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속실이 뭐 이름이 뭐든 좋습니다. 어쨌든 주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들도 지금 문제가 돼서 괜한 어떤 그 국민들한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검토와 뭐 수정 뭐 이런 재정비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특검법까지 가는 것은 민주당이 과도한 것이다 이런 의견을 하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밝히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63%가 넘는 여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시사인에서 대통령 신뢰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서 중요한 요인이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리 문제입니다. 그 2.33가 나왔어요. 가장 최저점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 중에서 상당히 주요한 요인, 특히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는 요인이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드루킹 특검, 그때 김경수 씨 그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 때도 사실 본인에 대한 특검을 받았어요. 그건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은 결국은 국민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해당 정부는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해지는 결과로 가게 됩니다. 더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여론이 높은 거는 현재 검찰이 불편부당하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거의 봐주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무혐의 처분이라든가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소환 조사도 안 하고 반면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예. 저렇게 부인까지 하는 수사는 검찰이 불공정하다, 공정과 정의롭지 않다, 검찰의 기관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김건희 특검의 63%가 나온 거, 그것은 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걸 받아들여서 털고 가야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특별 검사 공정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쌍특검 이야기도 있는데 예. 그러면 쌍특검도 가능하다고 이재명 보세요? 대표가 받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대선 후보 시절에서 또 공개적으로 TV 토론에서 받겠다고 얘기한 거 같이 예. 하자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건 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특검해서 만약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건 공정하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다 풀고 가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예. 그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정 정국을 통해서 이제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예.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사정 정국을 너무 길게 가져가서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한 1년 이상 간다. 그러면 내후년 초에 총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래도 사정 정국을 하다 보면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다른 국정 개혁 과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조가 안 되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이게 자칫 윤석열 정권의 어떤 국정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빨리 끝내야 되고 빨리 마무리를 짓고 바로 이제 성과를 내는 국정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 시간을 너무 끌고 검찰한테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쨌든 뭔가 마무리를 잘 단도리를 해야 된다는 게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주변에서도 유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국민의힘 비대위원 발표를 또 함께 봤습니다. 지금 나온 비대위원들 제가 이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김상훈, 정점식 이렇게 원 내고요. 주기환, 김종혁, 김행, 김병민 이렇게 원외 4명까지 총 6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연직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나온 인선 두 분 함께 보셨는데 인선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비대위를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뭐 사실 아마 야당에서는 굉장히 혹평을 할 것 예.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면면을 보면 어쨌든 관료 출신, 네. 그다음에 뭐 윤핵관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 이제 이분들을 선정을 굳이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국면 자체가 이 비대위의 안정성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비대위원장도 대부분 지금 고사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정진석 위원장이 하시려고 했다기보다도 이분밖에 하실 분이 적임자가 안 남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취지로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비대위원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주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국면에서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겠는가. 어쨌든 지금 법원 결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거 참 굉장히 힘들었겠다 인선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상임위원회 거쳐서 비대위원 임명한 다 나올 텐데 쭉 보면은 일단 주기환 비대위원은 1기에서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있습니다. 대통령 친구라는 그렇게 분 또 아니에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또 대통령실에 네. 나와서 논란이 됐던 분인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언론에서 봤을 땐 전 비대위원 전임 사람들은 안 들어갈 것이라는데 네. 딱 주기한 이름이 들어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뭐라고 제가 이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리고 김행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했던 인물이에요. 예, 예. 새로운 인물도 아니죠. 김종혁 씨 같은 경우는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하고 기자했던데 정치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 일찍 뛰어들었던 사람인 거죠. 혁신이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사람이 김석기 의원입니다. 예, 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용산 참사가 사무총장에 임명됐는데요. 이것도 악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전에 비대위하고 거기서 거론이 됐다가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안 됐던 분 같은데 다시 또 사무총장으로. 그래서 되게 언론에서 특히 조선일보만 해도 좀 비운계 사람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가 유이동, 최재형
감사원장, 유경준 이런 사람들을 거론했었는데 이렇게 비윤계 사람들 한 명도 안 들어가서 뭔가 예. 당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비상한 대책위원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여튼 뭐 이제 윤핵관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대책위원회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내일 열리기 때문에 비대위원 구성 명단을 오늘 이 발표하는 것에 좀 더 신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예정대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건 일종의 법원에 보내는 메시지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제 법원의 결정에 눈치를 본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다. 결정해서 기각이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닌가. 아. 법원에 전달하기보다는 아마 지지층에 전달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법원은 뭐 통상 법원이 뭐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법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뭐 제 경험에 의하면 법관들의 특성상 어떤 뭐 정치적 메시지에 크게 이렇게 그 영향을 받으시진 않고요. 이거는 아마 지지층을 겨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법원이 정당의 결정에 과도한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도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고요. 보면 가처분 신문이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연기를 요청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글쎄요, 내일 하나, 그다음 며칠 있다 하나, 뭐 그게 그거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법원이 이렇게 정당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게 됐고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고 헌법 문제까지도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게 했던 국민의힘의 이 내홍과 분열과 자체 스스로 정치적으로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한계와 그리고 그 어떤 실패의 좌절 이런 거를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지금 국민의힘은 스스로 일어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법원에 기댔다가 하다가 또 법원에서 인용을 하니까 또 아니다라 그러고 참 이런 악순환이 계속 대표되는데 이게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여야 정당 대표회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예. 국회도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국회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정정국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가처분 신문기일 연기 법원에 요청한 게 이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아직 송달받지 못했고 오늘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이걸 검토를 하고 신문기일 거기 이제 신문에 나가기가 부담스럽다, 연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법원이 과연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신청자니까요. 신청자니까 한 번 정도는 받아줄 수도 있죠. 네,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는 거의 받아주죠. 네, 왜냐하면 신청자가 이제 이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아직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되겠으니까 며칠만 가처분 신청은 말미를 이준석 달라. 대표가 한 그렇죠. 거고 네. 지금 국민의힘이 연기를 요청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뭐 국민의힘에서 연기 요청을 해도 그것이 뭐 시간에 대해서 며칠을 갖다가 뭐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당사자를 존중을 하거든요. 민사 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며칠 정도는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을 해서 법원에서 그것을 이제 고려를 해주죠. 뭐 그걸 굳이 못하게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준비를 좀 잘해오겠다는데. 네, 충분히 준비 많이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다 펴라. 이게 아마 법원의 입장일 겁니다. 네. SNS에 이준석 전 대표는 추석 내내 고민해서 가처분 신문 연기해달라고 하겠지. 뭘 생각해도 그 이하다. 혹평을 내놨거든요. 뭐 있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서 직접 좀 소통하고 수습하고 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비대위 두 번째 출범을 하면서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어쨌든 이번에 결정이 나와야 그 다음에 그런 수순을 밟든지 말든지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시 한번 결정을 받아보자 이러면서 양쪽에서 부딪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시 결정을 받는 상황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지금 충돌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주장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바라건대는 이제 당원으로서 이게 결론이 나면 제가 볼 땐 이번에는 그래도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좀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하고 지지자들이 전부 다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제발 이번에는 좀 더 성숙한 모습들을 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비슷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결론은 이렇게 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린 결론을 이렇게 내자.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설득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내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동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으로서의 저희 우리 당이 정당으로서의 어떤 의사결정과 어떤 집단지성을 모아내는 동력이 지금 상실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두 번째 비대위원들까지 오늘 발표를 했고 가처분 심사 앞두고 있고 다음 주에 원내대표 뽑는다고 하고 국민의힘의 상황 상대당이긴 하지만 참 복잡하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법원에서 또 이걸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그 사태가 수습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진짜 비상대책위원회가 뜰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여권의 내부의 권력 구조상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렇기도 하면 정말 어떤 사람들 예측했던 것 같은데 내년 1월에 가서 전당대회 해야 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컴백해서 당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법밖에 없어지는 상황. 가장 이제 윤핵관 쪽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겠죠. 그렇게 정치라는 게 반드시 권력 구조와 권력을 잡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요. 결국 국민에 의해서 결국 정치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친박이 아니었던 막판에 가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 당권을 잡게 돼요. 당원들이 김무성이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역대 정권도 보면은 여당이 그 대통령 종속적 인물이 잡질 않아요. 정당과 국회는 상대로 독립돼 있고 또 당원들도 뭔가 좀 다른 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살려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물론 법원 판결을 결정을 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의 집권 세력 내의 핵심 세력들은 사실상 이 권력 운영을 해나가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상징인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이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결론을 봐야겠지만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국힘 내부에서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으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질문 하나만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5박 7일간 해외 순방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에 대한 장례식 참석한 후에 뉴욕으로 넘어가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또 캐나다에서 정상회담도 하겠다라는 일정입니다. 자, 이 시점에 이렇게 뭐 방문을 하게 되는 거 물론 그 해외 일정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맞춰서 나가는 것일 텐데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계속해서 30%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보를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는 상당히 기대를 해야 되죠, 사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국제 관계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 됐든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공고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지금 어떤 크게 보면 전 세계가 세력화의 어떤 블록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제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당당한 일원으로 그 블록 안에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가시고 또 중요한 또 역할들을 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서 좀 중요한 역할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에 우리 당의 지금 이 분열상 이게 지금 이제 뭔가
뒷골이 조금 땡기는 가시면서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당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야말로 대통령께서는 외교와 국방 이렇게 큰 문제에 집중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보면 어차피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당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터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알아서 굴러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비우시면 어떨까 당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순방에서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면 고언을 드리면 아까도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많은 국민들이 특히 지지층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지지층은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니까 제발 좀 이번에는 이 조금 더 많은 이렇게 주변에 수행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괜한 잡음 이런 게 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나토 순방 이후에 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잡음이 나왔던 부분을 좀 우려해서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좀 다 돌다리도 두들겨서 다녀오길 그런 바람을 좀 비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를 순방하지만은 이 김건희 여사가 더 돋보이지 않겠냐.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왜 같이 가냐? 같이 갈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꼭 뭐 영부인이 같이 가야 되는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갈 때도 그 장신구 문제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남편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에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고 안 하고 했다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같이 갔던 그 개인 누구의 또 아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이제 그리고 패션 이런 부분들이 또 주목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마음 먹고 한번 좀 국제 해결 하겠다 하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부인의 어떤 영부인의 어떤 그런 어떤 행위라고 논란이, 할까요? 예. 논란이 또 앞설 수 있. 예.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참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저라면은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아닙니다만은 이번엔 나 혼자 갈게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검법 문제도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퍼스트 레이디인데 같이 꼭 동행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서 우려의 목소리도 전해주셨고요. 국민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보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